다채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책 읽기 시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한엄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중구난방을 다채롭다고 말하니까 좋네요, 이것도. 그렇죠, 다양성. 네. 그렇죠. 뭐 제가 음식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야, 네. 왜 이렇게 짬뽕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단 오, 샐러드 같아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섞여 들어가도 비빔밥이냐? 이렇게 어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다채롭다, 다양하다. 네. 그 이 와중에도 네. 이시안 씨 또 책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집에 가면 책 쓰시는 분들 따로 있죠. 그런 오해를 좀 받긴 하는데요. 네. 아니 어떤 책입니까 이번엔? 이번에 그 챗GPT에 대한 책입니다. 챗GPT. 네, GPT 제네레이션이라고요. 이게 또 예약 판매 중인데 지금 하시면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쯤에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그 전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오. 네. 챗GPT 요새 워낙 핫하고 워낙 또 이시안 씨 네, 책이 네. 저도 사실 전체 1위라는 건 처음 해봐가지고 완전 감격하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챗GPT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비교당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읽어볼 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잔 사트라피 벌써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국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이죠. 페르세폴리스. 이 책 나왔을 때 정말 전 세계에 그 어떤 평단에서 극찬을 했던 거로 저도 기억을 하고 이 작품이 아마 2000년대 2007, 8년 정도 됐나?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또 만들어져가지고 네,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주변 사람들 만나면 그거 봤어? 뭐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간혹 들렸어요. 애니메이션 야 재밌는 거 하나 나와서 페르세폴리스 봤어? 이 이야기 제가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어찌됐건 마르잔 사트라피라는 이 작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가입니까? 네, 마르잔 사트라피는 이란 출신의 그래픽 노블 작가고 만화가, 일러스트 작가, 또 영화 감독입니다. 네. 1969년에 이란에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이제 테헤란에서 프랑스 고등학교를 나와요. 그 미술학교를 다니다가 14세가 되던 해 이란을 떠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가 다시 이제 이란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한 다음에 또 프랑스로 이주해 와서 아뜰리에 드 보그스라는 유명한 만화가들이 모여있는 그 작업실에 입성을 합니다. 네. 그 작가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는데 친구의 추천으로 그 우리도 한번 다뤘었죠. 아트 슈피겔만의 그래픽 노블 G 마우스. 네. 요거를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르잔 사트라피도 그 또 주의 권유도 있고 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그래픽 노블 페르세폴리스를 작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 이 자전적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2000년에 출간된 다음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게 만화계 뭐 떠오르는 작가로 이제 부상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상을 뭐 이름도 되게 힘든 하비상, 알렉스상, 뭐 랄프 말르상 뭐 이런 상을 확 휩쓸다시피 합니다. 거의 유럽의 상은 다 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그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 뱅상 파르노 감독과 공동 연출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요. 페르세폴리스로. 그래서 이것도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애니메이션 부분 그 최우수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영화 작업 중이고요. 2018년엔 영화 더보이스를 감독하셨더라고요. 호러 공포 영화였죠. 네, 거기 네. 라이언 레이놀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0년에 마리퀴리도 개봉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지금도 영화 감독으로 그 일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마르잔 사트라피 참 유럽에서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페르세폴리스 이후로는 영화 쪽에 주로 전념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어떤 호응이 있는 작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책에서 보여준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이란이라든지 중동에 대한 이야기 또 유럽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죠. 줄거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자전적 얘기라서 그 저자 소개하고 많이 겹칩니다.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기간은 태어나서
그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프랑스로 가기 직전까지 네, 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1969년에 태어났죠. 이란의 테헤란에서 날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는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한에서는 팔레비 샤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 지내게 돼요. 지났는데 풍부한 상상력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자는 처음에는 선지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제 품고 있습니다. 종교도 자기가 막 만들고 네, 막 자기가 종교를 만들겠다면서 막 네. 종교 규칙도 정하고 막 그러죠. 근데 외가 쪽으로는 할아버지가 왕자였고요. 친가 쪽으로는 삼촌이 혁명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부모는 아주 정치적인 입장이 강한 지식인인데요. 이 1979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문화가 후퇴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와중에 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14살이 된 딸을 오스트리아 빈으로 보내게 되죠. 이 저자는 그곳에서 문화적 충격 속에서 이 무정부주의자들과도 어울리게 되고 마약도 하고 아주 자유롭게 살다가 이 애인의 변심에 충격을 받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지내다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란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자괴감에 좀 괴로워하고 또 이제 유럽과는 전혀 다른 이란의 분위기에 짓눌리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해요. 결국은 이혼을 하고 프랑스로 떠나는 데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네. 이 작품 굉장히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던 게 우리가 이제 소위 중동 국가 이란 네, 이라크라고 하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 개인들이 모여 있는 국가로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슬람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전 근대적인 어떤 시스템 이 정도만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 주인공의 어떤 집안의 분위기부터 겪게 되는 어떤 사회상들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이제 변화, 격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더 굉장히 각별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정말 제 또래예요. 저랑 같은 학번이고요. 네. 네, 진짜 말 그대로 저의 어린 시절과 저의 청소년 시절과 거의 1대1로 비교해가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네. 마르자니인가요? 이 여자 주인공. 네. 박사실 이렇게 바꿔놔도 그렇게 톤에서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종교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 아, 저 그런 이미지군요. 저는 굉장히 저랑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참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이란의 한 소녀가 이제 유럽에서 겪게 되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그 편견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책을 읽는 저의 모습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사실은 편견을 가질 만큼의 이미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여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 생각나는 네. 건 편견을 가지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모르니까 네. 히잡 네. 뒤에 눈만 반짝이는 딱 그런 모습만 생각이 나는데 그 히잡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은 사실은 편견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네요. 히잡을 쓰고 있는 중동의 여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은 개인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그냥 거대한 이미지로만 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두 분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네. 책의 이야기를 좀 풀어주신다면 저는 사실은 그게 되게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한번 오스트리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 이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히잡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유럽 생활을 하다가 다시 와서 히잡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히잡 길이가 1cm 긴 거를 갖다가 또 이게 너무 야하다고 잡혀간다든가 눈 보는데 크기 이런 네. 것도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거를 살짝 삐뚤어 쓰면은 또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교복 이렇게 모자 삐뚤어 쓴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건지. 우리나라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미니스커트 길이 자로 길을 재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긴 있었죠. 재는 게 문제였습니까? 머리 길다고 경찰이 길에서 시민 머리를 마구 잘라내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들이 갓을 썼잖아요. 네. 갓을 살짝 삐뚤어 쓰는 거가 유행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갓쟁이라고 하고 그랬었대요. 그때도 뭔가 플렉스 하시는 분들이 네, 계셨군요. 정형에서 살짝 벗어난 사람들이 꼭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전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어쨌든 밖에 나가 있다 히잡을 써야 되니까 이제 나갈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이게 1cm가 맞는지 이게 됐는지 그러면서 딱 비교가 되는 게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 히잡이 1cm가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하느라고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지 민주가 뭔지 인권이 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도와 이 그 형식이라는 게 얼마나 내용에 중요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성주의 운동을 촉발시킨 가장 큰 공은 세탁기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사실은 이제 가사노동으로부터 시간을 얻게 되자 이제 각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데 네.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야 뭐 생각을 하죠. 이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어붙이면 사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사실 저 그 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서 이제 옛날에 한번 읽었다가 이번에 다시 읽은 건데요. 정말 맞아 이런 부분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반복이 되기는 해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뭐 시위 나갔다가 폭력 진압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네. 뭐 가까운 이들이 정말 감옥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는 걸 지켜보기도 하고 뭐 폭격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이제 그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놀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파티하잖아요. 파티하죠. 아버지 파티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버지 세대들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그렇고 이 마른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두꺼운 커튼을 치고 파티를 하거나 포커를 하고요. 근데 이제 파티가 정말 공식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 레코드판, 비디오, 포커, 체스 이런 이 노는 도구들은 금지 품목으로 발각이 되면 체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돌아가면서 파티는 쉬지 않고 해요. 네.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제정신으로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파티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땅에 묻히는 게 낫다. 이러면서 파티를 정말 목숨 걸고 놀죠. 네. 어른 세대가 그렇게 했고 또한 이제 이걸 보고 자란 저자 세대들도 거의 매일 밤 파티를 벌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파티를 벌이던 날 밤에 도망치던 발각이 돼가지고 발각이 돼 도망치던 도망치다가. 동료가 떨어져 죽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동료가 떨어져 죽은 그날도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정말 너무 무섭다. 나는 정말 더 이상 못 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런 회방에 막혀서 삶의 행복을 놓칠 수는 없다라면서 굉장히 절박하게 놀고 그것이 이들의 저항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재밌자라고 삶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파티를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톤을 가지고 이들은 놀고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노는 것이 저항이 되는 네. 마치 록 음악이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이었는데 부모 세대가 그걸 금지시키자 그걸 듣는 게 저항이 돼버린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사실 그런 장면들 보면서 또 다른 영화나 그 원작들이 떠올랐어요. V for Vendetta나 이퀄러브리엄 같은 영화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금지시키잖아요. 네. 앨범도 못 듣게 하고 뭐 영화도 못 보게 하고 그림도 금지하는데 그 와중에도 그것을 지키고 또 향유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어떤 작품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북끄북끄 페르세폴리스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이제 주인공이 암시장에서 사오는 카세트 테이프 중에 하나가 이제 키마일드의 음반인데 음악이 나가는 동안 궁금증이 풀렸어요. 왜 키마일드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이 키마일드가 등장했던 80년대에 젊은 여성들의 아이콘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아주 거침없는 그런 여성 보컬의 이미지 또 락 음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당시에 답답한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던 소녀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적인 아티스트가 아니었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페르세폴리스 마르잔 사트라피의 책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르잔 한마디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가 이제 몰락하고 또 호메이니 정권이 이제 들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란에 있다가 유럽으로 또 갔다가 유럽에서도 사실은 결국은 인종차별적인 어떤 모욕들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왔다가 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 탄압 속에서 또다시 어떤 그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결국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떠돌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작품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정말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저랑 비슷한 톤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성격이 강하신 분도 계시는구나. 난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저도 거울을 안 보시나요? 저도 누구한테 왜 이렇게 깐깐해라고 하면 네가 제일 깐깐해. 그래서 두 분 다 거울을 잘 안 보시는군요. 좋은 면만 봅니다. 좋은 네. 면만. 이 저자는 진짜로 할 말 다 하는 부모 밑에서 외동으로 자라났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낱낱이 또 얘기를 대꾸를 하고 그러다가 학교도 퇴학을 당하고요. 또 위험에도 처하게 되는데요. 이 부모가 처음에는 와 우리 마르지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이겨먹었나 본데 막 이러면서 되게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일단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네. 부모님들이 너무 개방적인 대단해요. 거예요. 너무 개방적이에요. 아빠가 최고입니다. 아 최고예요. 심지어 뭐 사회주의자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좋아하다가 이 아이의 성격과 교육을 고려해 볼 때 이란을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결국은 하게 되죠. 그래서 14살짜리 아이를 혼자서 먼 외국에 보내게 됩니다. 부모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고 또 아무리 똑똑하고 당찬 아이라고 해도 결국은 외로움 때문에 비참한 몰골로 돌아오게 되는 결말을 이제 맞게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 유럽에서의 삶이 저자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근데 정말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계속 영위를 합니다. 정말 뭐 쫓겨나고 남자친구의 엄마한테 너는 내 아들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되게 빌붙으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몰아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도 아주 어렸을 때 자랐던 옛 친구들하고도 문화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서 그들의 비난을 받고 싸우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계속 트러블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친구를 사귀어요. 결국은 같은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친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또 다른 이제 이를테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이를테면 그 프랑스에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하면서 네. 지금 활발하게 또 자기 예술세계 펼칠 수 있는 것도 동료들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경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계속 아웃사이더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게 아닌가. 힘들긴 했지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결국 이제 경계인에서 시작해서 코스모폴리탄이 되는 네. 이제 국제 시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란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서구적인 친구고 또 서구에 속하기에는 좀 이란적인 면이 있고 뭐 네. 이런 식의 경계인인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거를 첫 번째 남자친구한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남자친구한테 아빠, 엄마, 동료 그 친구들의 역할을 전부 한 명한테 기대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 얘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근데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속하면서 안정감을 찾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찾아 헤맨 게 소속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속감, 정체성과 이제 동일한 어떤 네. 의미죠. 그게 꼭 나라나 뭐 서구나 뭐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동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동질감을 획득하고 그런 것들 표현하는 것까지 지금 그 아트 그룹을 형성했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소속감을 찾아 헤매다가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저자의 힘은 정말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페르세폴리스가 이 작품이 이 저자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대표작이기도 하고 성공을 가져던 작품이기도 한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구인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동양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가 굉장한 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힘들긴 했겠지만 덕분에 또한 뭐 성공한 면이 있으니까 모든 것은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개그맨들이나 웹툰 작가 같은 사람 그 재밌는 걸 찾아 헤매는 사람이 나쁜 일 일어나면 되게 나쁘지만 속으로는 아싸 소재 생겼다 하고 좋아한다는 그거랑 비슷하네요. 뭐 그녀가 일부러 자신의 삶을 그렇게 선택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고난이 많을수록 자서전이 재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에도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정체성을 찾기 위한 아주 작은 공간에서 민족과 인종으로 나눠져 있는 그 공간 내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그 범위를 확장시킨 거잖아요. 다양한 친구들과 예술 세계를 만나면서 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인종으로서 나눠진 정체성이 아니라 결국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거대한 정체성을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정말로 소소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굉장히 많은 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오늘 북구북구 페르세폴리스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마르잔 사트라피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자, 이 책이 이 챕터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등장인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뛰어난 작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물론 이제 실제 인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겠습니다만 이 등장인물들의 개성이 굉장히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두 분은 인상적으로 보셨던 등장인물들이 있다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저는 단연코 아빠죠. 저도 단연코 네, 아빠입니다.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위해서 좀 한 분씩 나눠서 좀 이제 먼저 하는 수밖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줬는데 딱 아빠가 보고 아 이혼하겠구나 얘네들. 그 에피소드 결혼을 허락하는 그 조건이 그게 최고예요. 조건이 네.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겠구나를 예감했으나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설득해서 결혼을 하게 만드는데 하고 싶어 하니까.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그 선택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게 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그래 네 선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 이 아빠는 또 지원을 아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요번 주에 마틸다라고 로알드 달의 그 뮤지컬 있잖아요. 아, 유명한 뮤지컬이죠. 예, 거기에는 완전 그러니까 부모의 정이라는 게 전혀 없는 부모가 나오잖아요. 완전 반대인 듯한 느낌인 거죠. 아빠가 결혼 조건으로 우리 딸이 이혼을 원하면 언제든 해준다. 조건을 달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조건은 세 가지를 걸었는데 이 첫 번째 조건이 딱 그거였어요. 자신의 딸에게 법적으로 이혼할 권리를 줘라. 딱 이거였고 두 번째가 외국에 나가 살라는 거였고요. 지원을 다 해주겠다. 네. 였고 세 번째가 두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같이 살아주게. 불행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네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작품이나 이런 게 보면 아빠가 이렇게 호인이거나 뭔가 열려있고 관용적이면 무능력한 캐릭터가 많잖아요. 혹은 너무 딱딱하거나. 네. 네, 근데 이 아빠 안 그렇군요. 와인 한 잔 들어가시면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고. 그러면서도 그 전쟁통에서도 항상 일을 하고 잘 나가는 엔지니어링. 능력자죠. 엔지니어. 네. 그러니까 능력도 엄청 대단하고 와 정말 이 아빠는 나는 최고입니다. 나는 작가가 조금 미화했다고 봐요.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가끔 이렇게 양말 속에 손 넣으시는 그런 버릇이 있다고 보면 봐요. 한 인간이 이렇게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놀라운 게 그 할머니도 대단하신 거죠. 아, 할머니가 또 왜 할머니예요? 그게 예. 심지어 그 이를테면 그 대단한 아버지 어머니인 것도 아니고 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도 대단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하는데 너무 사회가 보수적인 사회라서 이혼을 한 여자가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진짜 지옥 같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살아라. 네가 이제 이혼하고 나면 너무 살기 힘들 거다. 이런 조언을 하는 와중에 이 할머니가 아주 흔쾌하게 이혼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55년 전에 이혼했어. 그 당시엔 아무도 결혼을 깨지 않았단다. 하지만 난 싫은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는 혼자 행복하게 살 거라고 늘 생각했어. 첫 번째 결혼은 두 번째를 위한 연습일 뿐이야. 다음번에는 더 만족하게 될 거다. 이빨이 썩으면 뽑아버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혁명가예요. 진짜 이 할머니 혁명가예요. 진짜. 맞아요. 며칠 전에 틀었던 노래 중에요. 이런 노래 제목이 있어요. Better Love Next Time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있는데 그 노랫말에 그런 게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타날 거야. 다음번에 더 나은 사랑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노래를 하는데 야 이것을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삶의 어떤 지침으로서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니까. 근데 그런 어떤 현자로서의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가의 이 페르세폴리스라는 어떤 걸작의 출발점은 다 그 가족들에게 있었던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무 엄마가 조명이 안 돼가지고 엄마가 왕족인데 네. 엄마가 조명이 안 됐어요. 왕족이라는 것만으로도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일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오스트리아로 떠나 보내면서 공항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엄마가 막 그 잘가 하고 되게 꿋꿋했던 엄마가 기절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참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네. 이 기절할 만큼의 충격을 그 딸 앞에서는 감추고서 꿋꿋하게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엄마도 그 이런 집안에서 어울 만한 엄마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사실은 이제 자식들이 앞에 있을 때는 투사잖아요. 뭐 인간 사이는 안 그렇습니다만 동물의 사회를 이렇게 보면 수컷들은 이제 싸워도 안 될 것 같으면 가거든요. 암컷들은 새끼가 걸리면 정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미국의 이제 국립공원 같은데 이렇게 애팔레이치아 산맥 뭐 이렇게 트레킹 같은 거 할 때 정말로 그 주의사항을 주는 게 뭐냐면 동물의 새끼가 보이면 빨리 자리를 벗어나라. 아, 엄마가 분명히 주변에 있는데 정말로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그 레버런트였나요? 새끼 곰 있는 데서 왜 엄마 곰한테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네. 근데 이 그만큼 아주 맹렬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정말 고고하고 우아한 것처럼만 보였던 그 엄마가 그런 점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아누시인가요? 이 주인공의 삼촌. 결국은 이 주인공으로 하여금 종교를 부정하게 만들고 또 결국은 이제 자신의 어떤 이란을 다시 이제 떠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삼촌. 그 자기 조카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음식처럼 나온 그 빵을 가지고 그 백조인가요? 그걸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위로를 해주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그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 모습을 아주 멋있게 보여준 그런 또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기타 인물들 속에서 이 인물은 좀 거론 좀 해봐야겠다. 제가 보기에 한 100명 나와요. 주요 인물이. 하숙집 아줌마. 하숙집 아줌마. 이 만화에서 이 그래픽 중에서 가장 그 최고의 악마 같이 나오는 최고의 빌런이죠. 네. 호메이니보다 더 빌런이에요. 이 아줌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아빠가 좀 과장되듯이 이것도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아팠던 기억에 또 이렇게 그 섭섭했던 마음이 좀 더 과장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전생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이나 영화를 봤을 때 집주인이 선한 역할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을 봐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데 또 장신한테는. 놀랍게도 집주인이 꾸민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는 거. 장래희망의 집주인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는 게 또 놀라운 건물주죠, 일이죠. 건물주. 네. 비슷한 얘기 생각나네요. 아이들에게 간디의 자서전 위인전을 선물하면서 간디가 되겠다고 하면 다 뜯어봐야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이 작품이 여전히 이란이라는 어떤 중동 국가라는 곳을 벗어나고 특별한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음에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서 남아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만 또 설명해 주신다면. 뭐 이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시작점인 것 같고요. 지금도 작년만 해도 이란에서 히잡 시위가 벌어져서 올해도 벌써 뭐 뉴스가 나오기를 그 히잡 벗었다고 그 막 뭐죠? 중형 선고받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그러면 이란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게 뭐 여성 문제라든가 인권, 민주화 문제 이런 것들이 폭넓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진 나라가 아직도 너무나 많죠. 사실은 이게 부분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책 안에 등장하는 에피소드의 어떤 유사점 같은 것들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과거의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네. 과거 얘기가 아니기도 하죠. 말씀드렸잖아요. 또래라고 저는. 네, 사실은 리시안 씨하고 저는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여성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제 사실 반대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막 이렇게 남자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피식 웃으면서 그 남자를 이해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친구들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같이 잤다. 나만큼 많이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스갯스러운 그렇죠. 농담 같지만 여자들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드는 생각이 정말 그 왜 한 권의 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요.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그곳에 정말 사람이 살고 있구나.
옛날에 황석영 씨가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책도 내기도 했었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이 정말 고민하고 싸우고 또 사랑하고 행복해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실 연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실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그 이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굉장히 새롭게 들리게 돼요. 아,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일을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뭐 굉장히 뭐 많은 사람들한테 뭐 공감을 주고 이런 면들도 있겠지만 그 지점만으로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 씨 이야기 들으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이 인질범들하고 협상할 때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하고 개인사를 계속 얘기해 준대요. 협상하는 사람이. 그래야 이 인질범이 이 사람이 그냥 나의 어떤 희생자가 아니라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고 이름을 가진 개인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인식해야 그 인질범에 대한 어떤 연민을 갖게 되고 그들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의 문제도 사실은 그냥 중동 문제 이렇게 뭉뚱그려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쳐다보게 된다. 바로 박사씨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한 줄 추천사 듣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란이라는 특수성이 이 작품의 매력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요. 아직 우리의 이야기라는 그 보편성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었습니다. 읽다 보면 이란 여자 주인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주인공이 돼 있죠. 그렇죠. 저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걸 알게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책들이 그렇습니다만 이 책은 더더욱 그런 그 느낌을 주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자, 북구북구 오늘은 마르잔 사트라피의 페르세폴리스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야, 일그러진 영웅 다 알지 하는데 막상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영화로 봤나?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